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JBC 전남방송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총선의 시계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전남방송에서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들을 초대해서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담양, 장성, 영광, 한평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정책위 의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갑진년 새해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복 저에게도 조금 돌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내시나요? 제가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직을 맡고 있거든요. 정책위원회 의장이 원래 늘 바쁘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정말 너무너무 바빠집니다. 그러냐면 정책과 법안, 예산 이걸 총괄을 하는 것은 평상시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선거를 앞두면 정책과 공약과 전략을 총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이끌어가게 될 정책을 제가 이제 다듬고 또 그 정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12개 정도 계속해서 발표를 했고요. 지금 다음 주에도 4개 공약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이 많아서 하루하루 거의 코피 틀 정도로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의장님 손을 거치지 않고 그냥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은 다른 분들은 많이 모르실 수가 있는 내용이었는데 좀 설명을 디테일하게 잘 해주셔서 아마 궁금해하셨던 분들의 궁금증이 좀 풀렸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이렇게 큰 선거를 앞두면 가장 중요한 게 공약이거든요. 어떻게 국민들의 마음을 소그리 깊게 파고 들어가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책위 의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보직이 되게 됩니다. 총선을 하면 요즘 여론조사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전처럼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당이.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야당이다 보니까 여당에 비해서 공천 과정이 훨씬 더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좋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걸 만회하는 것은 이제 공천이 끝나가면 비슷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서가려면 결국은 정책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당 입장이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여당보다 정책 품질도 그렇고 또 물량에 있어서도 훨씬 다양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에 파고 들어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경제 위기론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눈을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경제가 말이 아니죠. 수출이 안 됨으로써 결국은 국내 경제까지 아주 그냥 거의 파탄 지경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수출이 안 되는 이유를 따져놓고 보면 또 국내 경기가 안 좋은 이유를 따져놓고 보면 그게 완전히 그 정부의 정책 미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외교 정책을 정말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잘해서 수출 환경을 좋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수출 환경을 다 깨버린 거죠. 일본과 미국의 거의 4대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굴종 얘기를 하고 우리의 주요 이 수출의 무대였던 중국과 러시아는 아주 거의 정말 눈을 부라릴 정도로 싸우게 만들고 이런 환경 때문에 수출이 안 되고 그게 결국 국내 경기까지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그건 이제 결국은 이 견제하는 야당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북한과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언제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이런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정말 이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경제도 살고
정치가 제대로 되어야 결국은 국민도 편안하다. 이런 걸 우리 윤석열 정부의 지금 최근에 국정 운영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겨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말 이 정치가 국민들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구나라는 게 요즘 절실히 느껴지고 있는데요. 작년도 우리 국세 수입이 60조 가까이 정말 역대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방 교부금도 무려 23조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에도 비상 상황이 걸려 있는데요. 대책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그 정부 세수 결함으로 생겨나는 지방 재정의 이러한 이 세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정부 추경해야 돼요. 해서 그 국채 발행해 가지고요. 그 국채를 바탕으로 지방 정부에 무이자 기금 출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 정부가 빨리 이 지금 재원 부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도와줘야지 어디 미국이 도와주겠습니까? 일본이 도와주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돈이 없으면 그냥 아껴 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의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 파탄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 이게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토론회도 가져가지고 대안도 발굴을 하고 그 대안을 정부에 촉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지금 현재 밟아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속히 중앙정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정책의장으로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좀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정책이 이제 더 완성도가 높은 게 공약이기 때문에 공약 몇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가 자랑을 많이 하는 공약이 저출생 공약입니다. 저출생 대책. 뭐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지금 합계 출산율이 0.6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한 아이를 낳을 정도의 상황이에요. 이 심각한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207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지금보다 약 40%가 줄어듭니다. 한 절반 가까이 돼버리는 거죠. 절반 조금 더 넘는 정도로.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취직 자리, 결혼하면 다 정부가 케어를 해주고 집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약으로 한번 이제 그 저출생 공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결혼을 하면 그 부부에 1억 원을 말하자면 생활자금으로 저리로 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이자를 무이자로 바꿔줘요. 둘을 낳으면 5천만 원을 깎아줍니다. 셋을 낳으면 전액 탕감을 해주는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네. 이게 이미 헝가리 같은 나라 또 유럽 여러 나라에서 채택을 해서 비교적 정착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 공약을 내놓으면서 여러 기업들이 우리도 하겠다고 지금 달라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해야죠. 또 한 가지는 집 문제잖아요. 집을 두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24평형 그 분양 조건부 임대 아파트를 공공 임대 아파트를 분양을 해줘요. 우선 분양을. 셋을 낳으면 33평 이렇게 해서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그건 뭐 정부 여당에서도 같이 공약으로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건 추진이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아이가 성장을 해서 사회에 나갈 때 한 1억 정도의 기본 자산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이제 출생 통장을 만들어서 지금 그 아동 수당 10만 원 주잖아요. 거기에 10만 원씩 더 정부가 지원을 하고 또 학교를 가게 되면 또 10만 원씩 정부가 이제 지원하는 게 학급 지원금이 있거든요. 거기 학부모들이 한 10만 원 정도를 같이 매칭을 해서 또 말하자면 통장에다 입금을 하고 이렇게 하면 한 20세 정도 돼가지고 사회에 나갈 때 한 1억 정도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또 엄마들이 아이를 낳으면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그 기간 동안에 육아 휴직을 하면서 경력 단절이 되잖아요. 그걸 되지 않도록 정부가
그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아빠는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한 달 의무 휴가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저 고용주가 과태료를 내도록 하는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인데 뭐 그런 제도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자 하는 공약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가 자랑할 만한 공약 중에 이 소상공인들한테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 코로나 때 이자 부담이 굉장히 자금 부담이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많이 냈어요. 근데 은행에서 내면 그래도 뭐 4% 5% 이런 정도 정책 자금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부족하니까 이제 은행 이외의 그 금융권에서도 이제 대출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금융까지 쓰니까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걸 대환 대출을 해줍니다. 정부의 그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금년에 한 3조 정도 만들자 그 대환 대출 그 지원 금액을 하니까 정부가 또 뭐 돈이 있니 없니 해가지고 우리가 5천억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정부 예산에 있는데 그 소상공인들이 조금 그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또 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로 재기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폐업도 힘들어요 요즘. 폐업하기도 힘든데 폐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한 분에 대해서 재기할 수 있는 재기 자금을 또 지원을 하고 이걸 제도화하자. 이것도 우리가 소상공인 대책으로 지금 내놓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40대, 50대의 그 부모를 가진 자녀들이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간병비가 문제입니다. 간병비. 그런데 그 간병비는 고스란히 그냥 저 자녀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하자. 그 공약을 우리가 이제 작년 12월 초인가 발표를 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발표하고 나니까 여당이 한 10일쯤 후에 또 발표를 같이 하더라고요. 자기들 것처럼 우리가 우리 거 도용당했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뭐 저희들은 그거 좋습니다. 뭐 우리가 하든 여당이 하든 국민들을 위해서 하기만 하면 그건 실행이 되면 좋은 거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뭐 우리 거 뭐 전부라도 백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비교적 국민들한테 지금 좋은 박수를 받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고요.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하나하나 정말 버릴 게 없는 법안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실 것 같은데 특히나 맞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셨던 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각 지자체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좀 입법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우선 고향사랑 기부금을 조금 제가 소개를 드리면 고향을 떠난 이제 출향 인사들이 고향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고향에 다시 가서 사는 건데 그게 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정한 정도 기부금을 냅니다. 고향에. 그러면 기부금 낸 만큼 뭐 일정한 정도는 세액공제를 좀 세액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은 세율공제를 말하자면 국세를 감면을 해주는 거죠. 세금 낸 만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20대 국회 때도 이제 대표 발의를 했는데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게 준조세나 마찬가지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 해서 반대를 했어요. 21대 때 제가 또 대표 발의를 또 해가지고 정말 반대를 심하게 하는 의원들을 일일이 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설득하고 왜 이게 필요한지 도와달라는 부탁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해서 대부분 의원들이 이제 동의를 해서 결국은 통과가 됐죠. 2021년 10월에 본회의를 통과해서 2023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1년 시행을 했고 1년 차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금년부터는 이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 이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바꿔졌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228개이기 때문에 시군구별로 거의 100억 가까운 재원이 생기는 거죠. 지금
각 시군구의 재량 사업비라고 그러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 재원이 500억 넘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에 100억이 탁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재원이 되는 거죠. 돈이 있으면 시책을 펼 수가 있고 시책을 펴면 인구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또 의원님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는 노력이 아니고요. 보이는 노력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노력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우리 또 지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인구 문제가 상당히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어요. 의원님의 지역구 상황은 좀 어떤가요? 우리 지역도 뭐 전부 다 어렵죠. 우리 지역이 이제 담양한평 영광장성 4개군 있는데 보통 이제 지방 소멸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30년 이내에 이 지역은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게 이제 고위험 지수입니다. 고위험 소멸지수. 그다음에 또 50년이 지나면 없어질 거라고 보는 지역을 저위험 소멸지수라고 그러죠. 그냥. 그런데 우리 4개군이 다 속합니다. 근데 이 한 개군은 한평군은 이제 고위험. 그리고 나머지 이제 영광, 담양, 장성은 저위험, 50년짜리 저위험인데 저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관점을 확 바꿔야 됩니다. 지역이 사느냐 죽느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가지고 따질 게 아니고 그 지역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학술 용어로 관계 인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거주 인구를 가지고 지역을 지키려고 해서는 해답이 안 나오죠. 관계 인구를 어떻게 늘리느냐. 아까 제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만드는 것도 이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가 돈을 어디다가 기부를 하면 그 마을에 한 번 더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마을에 물건 그 지역에서 생산한 물건도 더 우선적으로 사겠죠. 얼마 전에 그 한국관광공사에서 무슨 분석을 하나 해놓은 걸 제가 봤어요. 그 지역에 찾아가는 1박을 하는 관광객 14명이 1년에 14명이 찾아오면 그 14명이 그 지역에 기여하는 경제적 효과가 주민 1명하고 같습니다. 그냥 1박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가기만 해도 45명이 다녀가면 주민 1명의 효과와 같아요. 그러면 많은 데는 1년에 500만 명씩 관광객이 다녀가잖아요. 그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1박을 안고 간다 하더라도 인구가 한 10만 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아까 45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고 관계 인구를 만들어내는 노력. 그래서 지역 개발이 중요합니다. 지역에 펜션도 잘 만들고 또 경우에 따라서 빈집도 잘 민박집으로 가꿔서 찾아오도록 하고 또 요소에 좋은 경치 쉴 만한 그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청년들이 찾아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다양한 그 사례나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지금 막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지방 경쟁이라는 게 아이디어 경쟁이에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드느냐. 그걸 얼마나 잘하냐가 이제 해답인 거죠.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지만 희망은 있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정말 새로운 관점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찾아오는 관계 인구를 늘리면 지방 소멸을 좀 막을 수 있는 대책이 그렇습니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좋은 말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호남에서 정말 유일하시죠. 3선 의원으로 호남 정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혹시 4선에 성공하신다면 국회에서 혹시가 아니고 무조건 성공해야죠. 무조건 4선에 성공하신다면 예. 국회에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실까요? 이제 호남 정치를 좀 복원을 하고 싶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이라는 게 호남 출신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이제 복원한 부분이고요. 호남에 여러 이제 호남 내에서 생성이 되는 목소리들 있잖아요. 그 목소리들이 국가나 정당의 정책에 또 그 방향에 굴절없이 반영이 좀 돼야죠. 그게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지향하는 정치가 가슴 따뜻한 정치입니다. 그 뭐냐면
어렵고 힘들고 서러운 우리 국민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정치거든요. 정치를 통해서 그분들이 정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걸 계속 해야죠. 뭐 지금까지는 농어민들이나 뭐 노인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내놨는데 이제 복지를 완성하는 그런 어려운 그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정책들을 더 내놓고 좀 더 이 말하자면 많은 법안도 내고 이렇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이 뭐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성장 동력을 뭐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국가기관들을 많이 유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이제 제대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지역을 위한 소중한 미래의 자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완성을 하는 노력 그것도 좀 더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이 더욱더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치를 하시면 다양한 분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보람찬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예, 고향사랑 기부금 통과시킨 게 뭐 가장 큰 보람이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국회 때 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을 대표발을 해서 그걸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를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법을 만들 때는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첫째, 5.18의 최종 발포 책임자를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5.18 당시에 행방불명된 사람이 꽤 있잖아요.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481명인가 뭐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행방불명자가 86명밖에 안 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어딘가는 묻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찾아내는 노력이 진상규명에 중요한 거죠.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조금 뭐가 나오긴 한 것 같은데 아직 시원하게 아직 진상규명이 덜 돼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5.18 광주 항쟁을 북한 뭐 군인이 와서 했다고 헛소리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뭐 처벌도 강화하는 법도 제가 내서 지금 그거 이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5.18 당시에 북한군이 없었다는 걸 분명히 또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건 좀 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씨앗을 제가 심었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큰 저로서는 자부심이고 자랑입니다. 맞습니다. 이 광주 전남 분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남아있는 5.18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유권자와 전남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예, 그동안에도 많이 아껴주시고 또 큰 응원과 지지 덕분에 제가 3선 의원이 될 수가 있었고 또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은 또 민주당의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역임을 했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조금 더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꼭 그 사선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제가 꿈꾸는 정말 좋은 대한민국 또 희망을 가진 우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부지런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남방송 인물 초대석 시간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대변한 유력 후보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대담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또한 지역 정치권의 대대적인 교체를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번 시간이 지역을 견인한 소중한 인재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담양, 장성, 영광, 한평이 선거구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신 이계호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